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 인사이트 번외편 국방 관련 이야기, 우리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한국의 국방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공군 체제, 그래서 KF-21, 그 다음에 TA-50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한번 쭉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군 전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공군기 중에서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터키제 드론을 도입했는데, 요게 우크라이나 전과 이제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그 활약상에 세이즈가 많이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드론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진 찍고 하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가볍게 생각하고 비행기보다는 훨씬 싸겠지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대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거의 항공기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드론은 당연히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실 크기가 작은 것도 엄청 비싼 것도 있고, 크기가 큰 건 당연히 비싸겠죠. 가장 비싼 드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호크, 미국에서 구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대당 2천억 원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군용 드론들은 특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린 호넷이라고 하는 초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소형이라면 정말 벌새 크기, 손바닥 마디 같은 초소형 드론 헬기가 있는데 한 대 1억입니다. 요 크기는 정말 요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편이죠. 그걸로 뭘 하는 겁니까? 정찰을 하고 초소형 정찰, 요인 암살 요런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작은 손가락만한 걸 어떻게 요인 암살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 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건물 같은데 침투를 시켜가지고 방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저격 타겟을 잡는데 그런 데 쓰고. 그러니까 목표물을 찾는 걸로 쓰는군요.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리가 안 들리나 보죠? 소리가 실제로 들어봤는데 지금 방음이 좀 잘 안 되면 굉장히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드론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제 인공지능 드론 같은데 한 10kg 정도의 무게로 이제 방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수류탄들을 들고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드론들은 요런 전문적인 군사용 소형 드론이 아니라 DJI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농약 살포용 드론 아니면 대형 카메라 촬영 드론을 개조해가지고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터뜨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드론 하면은 최고 제품은 DJI 제품이잖아요. 중국의 DJI 제품이고, 최근에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미국한테서부터 제재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드론 기술로 따지면은 중국이 세계 상위권이겠네요. 예, 드론 기술이 뭔지 정의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야전에 쓸 수 있는 초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고다. 왜냐면 같은 가격의 성능을 뽑아내는 것을 중국 외의 업체들이 발휘할 수 없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한 바이락타르 드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의 주력 드론 리퍼, 혹은 지금 차세대 스텔스 드론, 요런 대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그것을 따라잡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한 게 미국에서부터 도입한 게 아니고 튀르키예로부터 도입했다고 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터키 같은 경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터키 바이락타르 드론은 사실 이제 터키가 지금 현재는 한국보다 무인 이런 드론 기술들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터키의 에르도안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쿠데타가 나갔는데, 이 쿠데타 참여 세력 중에서 공군 장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들이 대량으로 이제 전역 처분을 받고 공군력이 부족해졌는데, 요거를 딱 기회를 잡은 것이 터키 바이락타르라는 사업가였어요. 이 사람은 터키 대통령 에르도간의 사이인데, 공학적으로 천재고 드론 업체를 만들어서 드론으로 요거를 공군력을 대신할 수 있다. 요런 걸 주장하고 이 인맥이 있으니까 터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론 산업을 대규모로 발전시켰는데, 터키 드론의 장점이 뭐였냐면 수출 승인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공격용 드론은 유명한 게 이제 미국의 리퍼 드론인데, 리퍼 드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영국,
그 일본 같은 데는 판매를 했는데 수출 승인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 많은 나라가 쓸 수는 없었건데 예를 들어 동맹 아니면 못 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터키는 이제 제3세계 국가들한테 자유롭게 팔고 파는데 생각보다 이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바이락타르 드론이라고 지금 인도네시아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민간용 드론보단 큰데 비행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가로폭이 한 5m 정도 돼가지고 무기 떨어오는 무기도 한 10km에서 20km 정도의 유도 폭탄인데 보통 미사일이 200km, 300km니까 훨씬 더 작은 크기인데 요 사이즈만으로도 여러 임무에 쓰이거나 뭐 중요한 임무에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증명이 되니까 이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가서 시내를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드론들은 어떤 드론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정체가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현재 우리가 보통 이 민간 드론이라고 할 때는 쿼드로터 드론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펠러가 4개에서 8개 정도 달려가지고 헬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모스크바를 타격하거나 얼마 전에 이제 그 러시아 공군기지를 폭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폭격기를 파괴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였죠. 그 북한이 대한민국 청와대랑 이런데 북한 그 침투한 드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그 모형 항공기 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날개가 달린 드론들이 있고 RC 비행기 모형 항공기 우선 조종 엔진을 달아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kg 이상의 그 무거운 폭탄을 들고 다니지 못하지만 몇백 킬로 이상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든 건가요? 미국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것은 자체 조립과 그 다음에 터키에서 수입한 바이락타르, 그 다음에 미국의 에어로 바이런트가 만든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드론이 있는데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드론이 제일 하이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일 암호화 그 전파방해도 이길 수 있고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최정의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러시아 장군을 암살하거나 초중요 장비를 핀포인트 타격할 때 쓰고 바이락타르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고 이게 활주로가 필요한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목표물 항공기 대신에 공격할 때 쓰고 아니면 포병이 어디를 쏠지 그리고 쏘고 나서 제대로 우리가 포탄이 제대로 낙하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수적인 주력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DJI나 아니면 민간 조립 드론입니다. 민간 조립 드론이라는 게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외국 그 쇼핑 사이트에서 모터라든가 프레임 같은 거 사가지고 조립한 것인데 진짜요? 예. 그런 것 저희도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거운 것을 떨구는 것은 약간 어렵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용 목적은 농약 살포 아니면 이제 촬영 무거운 카메라가 일단 디지털 카메라 말고 촬영용 카메라 같은 걸 드는 그런 거대한 크기를 가진 1m 이상 크기를 가진 이런 드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또한 이제 DJI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 아는 분이 그 올해 봄에 그 우크라이나 현장 부대 취재에 가서 드론 부대를 취재를 해서 들어보니까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드론들은 어플을 켜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GPS 위치를 인식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요. 네. 그 가령 이제 서울에서 DJI 드론을 사서 띄워도 여기는 서울이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날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GPS를 끈 상태에서 그 DJI 드론을 날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제 약간 개조를 해서 쓰고 그리고 DJI 드론에는 이제 사람 손바닥보다 좀 작은 초소형 폭탄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공격 임무에 쓰고 그렇습니다. 그럼 DJI 드론이 정말로 전쟁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예. 초반에는 이게 아무래도 중국산이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깝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야 이거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가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일단 중국이 약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거랑 그다음에 이런 중국이 자기들이 쓰는 정보를 해킹하는 걸 막는 여러 가지 이제 커스텀 펌웨어라고 해요. 그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개조를 하듯이 그런 것 개조를 해가지고 씁니다. 왜냐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DJI 드론에다 비닐봉지를 연결해서 특정 위치에서 떨구는 이런 것들이 이런 개조 키트 같은 거를 지금도 팔거든요. 네. 그런 기술을 응용해서
그 음식 배달 대신에 수류탄을 만든 초소형 수류탄 같은 걸 던지는 것이죠. 아이고, 끔찍하네요. 요즘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가 나오면서 과학자 입장에서는 살상도구로 쓰여서 깜짝 놀랐다는데 DJI가 그렇게 쓰인다면 DJI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끊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드론이 요새 하도 이제 이슈를 타고 드론 무기들이 주목을 받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한 드론 무기들과 공중전 미사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커봤자 박격포탄 하나 아니면 작으면 이제 수류탄보다 작은 손가락의 초소형 폭탄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고 공군력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비행기 크다란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이런 게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원래라면 이제 아주 중요한 특수부대 아니면 엄청 큰 규모의 단위에서 100m 100km 밖에 누가 적의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정찰 장비를 필요했는데 이제는 드론 하나로 그걸 해결하게 되니까 개인 단위, 조그만 소부대 단위의 전투력이 엄청 올라간 것이죠. 근데 드론이 그래봤자 이제 프로펠러 같으면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아까 뭐 날개를 단 거라고 할지라도 비행 속도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료 장치나 이런 규모의 때문에 뭐 속도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눈에 보이면은 우리나라의 천궁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쏘면 그냥 다 적용이 되고 쉽게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포착이 일단 어렵고 포착해도 요격하는 수단이 현재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보다 지금 드론이 훨씬 작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 작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대공 무기들은 이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탐지를 못하고 탐지를 해도 이게 새인가 드론인가 이렇게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속도도 느리고 크기도 작으니까. 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다 레이더에서 탐지를 해도 이걸 다 걸러가지고 이거는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하나하나 다 걸러야 되고 요런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현재 쓰고 있는 대공 무기들 뭐 포탄, 미사일, 기관총 요런 것들을 다 너무 크고 파괴력이 세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해서 이제 파편 피해나 이런 게 지상의 민간인 피해에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어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거는 드론으로 맞춰서 잡거나 아니면 전자파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에서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넥스원에서 만든 천궁인가요? 네, 천궁 이제 중동에서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 잡는 무기다 해가지고 많이 팔렸다는 소리 있었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것은 약간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화에서 만들고 있는 비호복합이라는 대공포가 있습니다. 천궁은 미사일이고 비호복합은 포화 미사일이 같이 달려 있는데 훨씬 작고 야전에서 쓰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비호복합 같은 경우에는 실전 테스트를 할 때 DJI 드론을 포착하고 파괴하는 시범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셀링 포인트가 됐는데 다만 요걸로도 이번에 북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DJI 드론보다 훨씬 고도가 높고 속도가 그래도 200km 이상 돼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약간 위신을 구겼는데 요런 걸 다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대공 무기 같은 거를 이제 한국들이 만들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선을 보일 것입니다. 이번 서울 에어쇼라든가 이제 곧 10월 달에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앞으로 이 드론이 어떤 공군력의 한 축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유행으로 이렇게 왔다가 끝나는 거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핵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제트기 발명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발명이 비견될 정도로의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쟁은 상대방의 드론을 얼마나 잘 떨어뜨리고 우리 드론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아무래도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이제 미사일의 경우에는 아무리 싼 미사일이라도 1억 미만의 미사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DJI 드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100만 원 이하에 하나 뽑을 수 있고 민간인도 조종할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속도가 느린 게 단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전은 드론을 얼마나 잘 떨구고 드론한테 안 들키고
내 드론은 이제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요것에 미래전이 집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많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그 뭐 1,000만 원 안 하는 소형 드론들은 가봐야 몇십 킬로 이 이상은 힘들지 않나요? 예, 그것도 사실인데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한 지금 날개가 달린 드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무선 조종 항공기 요런 기술과 설계가 들어간 것들은 속도가 여전히 느리긴 해도 100km 이상, 200km 이상 가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고, 이런 드론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미사일 대비 가격이 10분의 1에서 거의 100분의 1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민간용 기술을 사용하고 모터라는 게 워낙 유니버셜하게 모든 산업에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에 쓰다 보니까 가격대 성능비가 기존 미사일과 로켓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일과 로켓 같은 경우에 로켓 연료라든가 이런 추진기관은 오직 그들만 쓰는 건데, 드론이 쓰고 있는 프로세서는 휴대폰에서 쓰고, CPU나 이런 것들은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산업들에서 쓰고, 전기차에도 쓰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규모의 경제가 결국에는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드론들이 거리가 가면 얼마나 갑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DJI 드론은 이제 다들 만져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뭐 다 아실 테고, 20분 동안 10km 이상 가기는 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사제 드론, 개조한 드론 같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부품 모터랑 프로펠러, 뭐 프레임 같은 걸 조립한 것들 경우에는 개인 간단한 공방에서 만든 것도 100km, 200km 넘는 것들을 쉽게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미군이 만든 것이나 튀르키예에서 만든 거는 500km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쓰는 글로벌 워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한 그 엄청 비싼 드론 같은 경우에 24시간 떠 있다는 거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시속 한 400, 500km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드론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항속 거리가 기존의 전투기보다도 더 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는 느리지만? 예, 그렇습니다. 채공 시간이 길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멀리 간다기보다는 오래 같은 자리에 떠 있는다. 이런 것에 비슷한 개념이지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공중에서 정지된 무기가 되는 거네요. 그 전투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드론에 어떤 천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비행기한테 잡히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들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이제 드론의 제밍, 그러니까 전자기파 공격이 제일 유력합니다.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는 GPS 그 신호를 속이는 것이 제일 유망한데, 미국의 RQ-1170이라고 정말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만 다 담은 스텔스 드론이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칸다르의 사자라고 불리면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감시하는 스텔스 정찰기로 있었는데, 요 최고 기밀 드론이 이란이 납포를 해가지고 추락시킨 적이 있어요. GPS를 속이는 간단한 기능을 통해서. 네, 물론 이제 GPS를 속여가지고 가짜 좌표를 해서 너는 지금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아주 초보적인 기술이고 해결이 가능하지만, 요거 말고도 이제 지금 드론과 그다음에 드론이 통신하는 스테이션이라든가 위성과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유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연구되고 있는 건 HPM 무기라고 흔히들 스타크래프트의 사이언스 매스를 쓰는 EMP 공격이라고 하는데, 전파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쏜 전자파 같은 걸 강하게 이제 쏴서 이제 드론 내부의 CPU라든가 이런 전자장비들을 작동 불능시키게 만드는 거. 요런 것들이 제일 유망하고,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타격 드론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코요테라는 이름으로 드론 잡는 드론들이 이미 이제 시전 배치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관총이나 기관포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이제 부수고 낙탄됐을 때 민간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드론을 없애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있어서 GPS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모든
현대전 무기가 GPS 없이는 거의 작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GPS를 잘 방해할 수 있으면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GPS가 거의 현대의 모든 무기, 쉽게 말해서 개인 보병부터 시작해서 전차, 장갑차, 탱크, 이지스함, 미사일, 드론까지 저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요게에서 기본 수단으로 쓰고 있고, 물론 GPS 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성 항법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져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GPS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위성 항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이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지금 KPS라는 걸로 한국형 GPS라는 걸 준비 중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거의 1c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정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드론이 한계점이 이제 페이로드가 작다. 그러니까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크기가 작은 게 항상 단점으로 시작되는데,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싼 가격에 초소형 초정밀 드론이 멀리까지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GPS는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알고 있기는 거의 다 미국의 기술이고, 미국이 모든 걸 꽉 잡고 있다. 전 세계의 GPS 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네요. 현재도 미국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위이긴 한데, 각국들이 독자적인 위성항법의 중요성을 이제 군사적, 안보적으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위성 사업이 바로 KPS라는 한국형 GPS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띄워봐야 우리 한반도 근처에 어떤 방어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럼 결국 외국으로 가려면 미국 GPS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GPS가 군용과 이제 민수용이 있는데, 민수용이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크루즈 미사일이나 아니면 탄도 미사일 현무라 불리는 것들이 이제 민수용 GPS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좀 협의를 해서 군용 GPS 사용하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착되는 무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고, 요것들이 이제 수출도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유명한 걸로 이제 KT SSM이라 부르는 300km급 미사일인데, 요게 거의 한국 미사일론 최초로 미국 군사용 GPS를 받을 수 있게 이제 허가를 받고, 네. 요것들이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수출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에서도 미국 GPS를 사용하면은 한국 무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네. 돌아간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세계 지배 전략에서 얘는 아주 옛날부터 이 GPS를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는 군사 목적으로 GPS를 깔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유도, 핵미사일 유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핵미사일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S가 1970년대부터 해서 24개 유위성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를 커버하고, 그거를 이제 군사용으로만 쓰다가 그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그 사담 후세인 있던 시절에 그거 끝나고 나서 민간용으로도 사용이 넓어지면서 이게 확산이 되는데,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그 GPS, 군사용 GPS만으로, 또는 그걸로 우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GPS, 저도 GPS 여러 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위치를 접근하기, 자전거 탈 때도 항상 그 GPS를 잡았냐 안 잡았냐, GPS를 끄냐 안 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내비게이션 다 그럴 테고, 그런 게 엄청, 그다음 모바일 폰 다 그럴 텐데,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GPS 사용료나 이런 거를 이제 테슬라가 인터넷 요금 과금하듯이 과금을 다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위성은 각국 정부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GPS 위성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암호화된 코드 같은 걸 쓰려면 그 코드를 만들고 있는 정부, 특히 미국 같은 거랑 계약을 하거나 라이센스 돈을 줘서 암호화 장비를 수신할 수 있는 암호화 장비를 수입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드론 관련해서 못 하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드론과 전쟁과 이제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특히 요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멈티라는 개념이 그 군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 시장에서도 곧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계속 제가 드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드론은 작아요, 항속거리가 짧아서 짧게밖에 못 가요, 폭탄도 조그맣게 못 가요 하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방법은 사람과 같이 드론이 같이 작전을 하고,
사람이 타는 비행기랑 드론이 같이 작전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편에서 약간 보라매 전투기, 국산 전투기 이야기도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라매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라매랑 팀을 이뤄가지고 보라매를 몸빵하거나 무기를 대신 싣고 가는 멈티 무인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개발 중이고 이런 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닛을 조정해서 이제 부대를 조정하듯이 비행기 조종사 1명, 전투기 1대가 기존 전투기 6대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드론과 결합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주목받고 있고 지상 쪽에서도 지상 드론,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퀴 달린 로봇들에서 기관총을 단 다음에 요것들을 사람이 타는 장갑차나 전차랑 같이 전투를 시키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전차가 교전을 하는 사이에 그 조그만한 지상 로봇들을 옆에 우회시켜가지고 뒤를 뒤통수를 친다거나 요런 전술 같은 게 앞으로의 전쟁을 크게 바꿀 거라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런 개념 로봇 혹은 드론이 같이 일한다는 개념이 민간 시장에서 많이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워크래프트 게임 하듯이 정말 전쟁을 게임 하듯이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또한 일하는 방식도 지금 지금 키오스크랑 종업원들이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키오스크의 단점과 종업원의 단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키오스크나 이런 로봇들이 민간 로봇들이나 드론들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식, 작업하는 방식, 건설이라든가 뭐 서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게이머들이 엄청나니까 그들이 나중에 군인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면 드론의 성능만 받쳐주면 전 세계 탑 클래스의 군사력이 되겠네요.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 이 방향성이 좀 달라져가지고 요런 멈티라는 게 유행이 됐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목표는 사람이 없이도 알아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요게 목표였다면 요새는 사람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 이번에 이제 오늘 네이버가 클로바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 행동을 이해하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잘 딱딱세리라는 유행어가 있듯이 그렇게 같이 사람과 움직이는 이런 것들로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있고 요게 드론과 로봇 기술에도 파급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 중요한 결정 아니면 이제 로봇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나서고 요게 아주 유기적으로 팀이 짜여져 가지고 협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멈티 개념이다. 네, 멈티라고 합니다. 멈티. 예. 그게 멈티 개념이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드론 최근에 이제 전쟁에서 실전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실전 무기로 판매가 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점점 하나 우려되는 점 뭐냐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억제력 중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은 유혈적 사태가 벌어지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내 자식 가서 그다음에 내 남편 가서 내 친구가 가서 전쟁에 가서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전쟁의 억제력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무인화되게 되면은 전쟁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찌되었건 현재의 기술과 결합한 그 전투기기의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점 같이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민석 기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